네, 볼비라는 학자가 설명한 애착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볼비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형성 단계를 4단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단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어, 1단계는 애착 형성 이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생 후 영아가 울고 또 응시하고 잡고 미소 짓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거나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죠. 이때 영아는 특정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애착 행동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비변별적 반응 그리고 출생부터 6주까지의 시기를 1단계 애착 형성 이전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 보면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 형성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의 구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에게 보다 사회적인 미소를 짓고 친숙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 영아는 냄새, 음성, 얼굴 모양 등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해서 엄마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 양육자를. 하지만 아직 특정한 사람에게 완전히 애착이 되지 않아서 부모가 떨어지더라도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낯익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이 시기가 6주부터 또 6 내지 8개월까지 이어지는 시기인데요.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 형성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분명한 애착 형성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신체 발달로 인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아가 주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주변 환경을 활발하게 탐색합니다. 또한 주 양육자와 분명한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이 나타나고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애착이 가능하다는 건 대상 영속성이 발달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분명한 애착 단계이고요. 4단계가 상호관계의 형성 단계입니다. 이 시기 영아는 인지 발달로 인해서 친숙한 사람의 사고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양육자와 지금 떨어져도 주 양육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애착을 위해 부모와 서로 조절이 가능한 시기가 바로 상호관계 형성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볼비의 애착 발달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애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볼비, 에인스워스, 또 할로우 뭐 다양한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 애착에 있어서 대가이신 분들의 그 이론 중에서 핵심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계이고요. 볼비의 애착 발달 단계는 한번 꼭 반드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단계이고 또 에인스워스가 이야기한 애착 유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서 살짝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이론들의 핵심 부분만을 우리가 뽑아서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이론 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또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살펴봐야 될 그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부분이 애착에 관련된 다양한 대가들의 어떤 중심 메시지만을 뽑아서 공부하고 있구나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인스워스를 한번 보면 엄마 아이 간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하였대요. 아인스워스가.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은 영아들을 점점 증가하는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약한 스트레스에. 그래서 아이가 좀 점차 괴로워질 때 부모와 애착 행동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절차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제부터 살펴볼 그 절차에 대해서 유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습니다.
자, 실험자가 양육자와 영유아를 실험실로 안내하고 떠납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 양육자는 그 곁에 앉아 있는 거죠. 이때 관찰되는 행동을 살펴보면 안전 기저로서 양육자 또는 엄마는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서 양육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영유아는 낯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머니가 방을 잠시 나갑니다. 낯선 사람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고 영유아가 불안 반응을 보이면 진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분리불안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엄마가 돌아와서 영유아를 반기고 필요하다면 영유아를 진정을 시킵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방을 나가죠. 둘이 재결합이 됐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엄마가 다시 방을 나갑니다. 분리불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영유아를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낯선 이에 의해서 진정이 되는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머니가 돌아와 영유아를 반기고 필요하다면 영유아를 진정시킵니다. 영유아의 관심을 장난감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결합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아의 반응을 관찰을 하고 애착 유형을 다시 또 분리하였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안정애착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회피애착이라는 것이 발달이 될 수 있고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이제 안정애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정애착은 영아가 방에 들어와서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서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쉽게 분리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잘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영아가 방에 들어와서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서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쉽게 분리가 되고 또 엄마가 방을 떠날 때 당황하고 분명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주는 위로의 안정감을 다시 찾고 또 다시 놀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 원스가 실험했던 그 실험 대상 중에 66% 정도가 이 안정애착에 해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회피애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아는 엄마와 스킨십을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별다른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놀이할 때 사람보다는 장난감이나 무생물에 관심을 보이고 엄마가 방을 나가도 눈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아 엄마가 나간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이 아이가 별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 잘하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엄마가 돌아와도 안아달라고 하거나 엄마에게 안정감을 찾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회피해요. 그리고 친밀감은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에인스워스의 실험 대상 중에 약 20% 정도가 해당됐다라고 해요. 또 저항애착을 한번 볼게요. 저항애착은 엄마가 떠나기 전부터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엄마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주변을 탐색하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가 방에서 떠나면 가장 큰 슬픔과 울음을 표현을 합니다. 제외했을 때도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를 두고 간 거에 대해서. 따라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쉽게 달라지지 않는 양면성을 보입니다. 엄마가 온 게 좋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원스의 실험 중에 10 내지 15% 정도의 영아가 회피 애착에 해당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항 애착이고요. 저항 또는 회피 애착이고 이번에는 혼란된 애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인스워스가 연구 20년 후 제자 메인이 그 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유형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착 대상이 안전기지이자 위험의 근원임을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위험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것 그리고 회피하려는 것에 결합된 형태를 혼란 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전기지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지만 그때 그 안전기지가 위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위험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 또 회피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을 바로 혼란 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정한 애착의 가장 심한 형태로 보았는데요. 혼란된 애착 유형의 영아는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엄마가 안고 있을 때 얼어붙은 무표정, 또 시선이 먼 곳을 보면서 공허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실험 대상자
중에 10 내지 15% 정도 나타났고요. 낯선 상황 실험에 전통적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중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유형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정애착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특히 불안정애착의 비율은 각 문화의 양육 특수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때 함께 자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영아기에 엄마와 분리되는 경험이 개별성을 존중하는 서구권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에서 저항 애착의 행동을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은 애착 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되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영아의 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영어를 둘러싼 주위 환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 영아의 기질, 부모의 특성이 애착 발달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정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양육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와 그 영아 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적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화를 내는 경향도 있어요. 어머니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의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경우에는 혼동 애착 유형을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 영아를 양육하기에 성숙하지 않죠. 그래서 영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 작았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역시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행동의 일관성이 적고 긍정적이고 온화한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로 하여금 더 다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안전적인 애착을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애착에 영향을 주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영아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와 경제 부담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정 애착을 맺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그렇지만 부모가 인내심을 갖고 영아에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또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또한 양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간에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양한 부분 중에서 영아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데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 또한 엄청난 부담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불안정 애착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부모가 인내심을 갖고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안정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불변의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죠. 자, 다음은 자아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은 자신의 어떤 성, 종족, 지적, 정서 등 생득적인 요인과 가족 환경, 교육기관, 사회 등
그 주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둘의 상호작용인 결과로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발달하는 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6, 8개월경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여서 영유아가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아의 자아 인식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 내지 24개월 사이에 스스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대요. 이를 또 알아본 실험이 있는데 루이스와 브룩스의 연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아의 코에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코에 뭐가 묻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닦을 수 있는가를 여부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영아가 자신의 코를 만지거나 지우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알아낸 실험이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9에서 12개월 영아는 자기 코를 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15에서 18개월 된 영아의 25%는 손으로 자신의 콧등을 만졌다라는 거고요. 21개월에서 24개월 영아는 그 영아 중에서 75%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묻은 루즈 자국을 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영악이 자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형성됐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1년 전의 영아는 눈앞에 어떤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12개월경 정도가 되면 자신을 분리해서 그 존재로 인식을 하고 부모의 지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부모의 요구에 따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기대에 부응해서 자아를 통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수능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4개월 내지 36개월이 되면 외적 통제가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서 부모의 지시가 없어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자아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아에게 통제할 때 왜 이게 네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한다면 보다 아이가 내면화하고 자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은 또래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또래는 동일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동격의 존재입니다. 생애 초기 영아는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토대로 또래 관계 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어린 영아는 처음에 혼자 놀다가 점차 또래가 놀이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놀이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2개월경에 되면 영아는 다른 영아를 응시하고 또 3, 4개월이 되면 서로 쳐다보고 만지는 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1세경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1, 2세경 또래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져서 함께 웃고 즐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2세 말경에는 영아의 신체, 언어 발달과 함께 주 양육자의 얼굴 표정 그리고 상황을 보고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물건을 나누거나 엄마를 도와주는 등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2세 말경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아 발달과 또 자아 발달에서는 자아의 개념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또래 관계의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행동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